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조만간 난리 날 것. 2. 강원도 태백 일대에 1200조 원어치 깔렸다. 3. 삼성 반도체 감산 결정 중국의 치명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행동에 한국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한국의 충격적인 정책을 골라 발표하며 우리의 뒤통수를 수없이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반격을 펼쳤다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나라, 한국과 이스라엘이 만나 머리를 맞대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의 충격적인 연설에서는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의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에는 대략 3,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이로 인한 대가는 매우 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기업에 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느냐고 물었고 대기업들은 미국의 노동력이 세계 최고라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를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한국을 처음 언급할 때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잘못 부르는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미국은 사과 대신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동문서답.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감청을 해줘서 고마워할 나라는 전 세계 어느 곳도 없을 겁니다. 바이든은 심지어 이제는 한국이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미국에서 만들라고 삼성과 SK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팹리스,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와 비교해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메모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든 말든 미국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심 목표로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의 리더십 확보를 꼽으며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8일 현지 시간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이드라인 성공을 위한 비전 항목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은 고용량 최첨단 D램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위한 차세대 메모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는 고급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바이든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도 꾸미고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성장이 둔화하여 최근에는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삼성은 한물간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파운드리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과 인력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충격적인 일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마사요시 손이 보유한 암이 깜짝 파운드리 동맹을 선언한 것입니다. 암은 모바일용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90%가 암이 IP를 기반으로 설계된 AP를 탑재합니다. 암이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의 IP를 공급하면 각 사가 이를 자사 제품에 맞춰 설계한 뒤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구조죠. 암이 IP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암은 피라미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암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인 48조 원에 사겠다고 나섰을 때도 전 세계 모든 IT 기업들과 각국 정부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라며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전자 엑시노스, 미디어텍 디멘전 등 스마트폰 태블릿용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뿐만 아니라 롯,
사물인터넷, 용 저전력 칩 등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암에 90% 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나 나라가 암을 소유하여 흔든다면 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항상 중립을 지키며 어느 한 회사나 나라와 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바이든이 이 금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암은 일본의 손정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수한 회사로 이번에 인텔과의 깜짝 동맹선언은 사실상 바이든과 일본의 밀월관계라 봐도 무방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후발주자인 인텔의 최첨단 공정에 암이 지원 사격을 나서면서 TSMC는 못 잡아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인텔과 암은 이날 협약을 통해 2024년 인텔의 18A, 1.8나노 공정에서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암2 설계 협업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는 지금까지 팹리스, 반도체 설계, 고객사들은 최첨단 모바일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며 인텔과 암의 협력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팹리스 기업에 새로운 옵션과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IoT,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산업 및 정부 부문으로도 협력을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이 사실상 2024년부터 파운드리 시장 본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인텔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상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완성시킨 이 시점에 인텔은 기껏해야 7나노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 경쟁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를 동해암이라는 치트키까지 써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 것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이스라엘과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 세상에 공개된 것인데요. 삼성이 미국에 올인하려던 투자를 회수하여 이스라엘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스타트업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덕에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나스닥에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력도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했는데요. 머리가 좋은 민족답게 가장 강점인 분야도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비슷합니다. 이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두 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한국 기업의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도 이스라엘 기업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 기업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투자한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중 윌롯이라는 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윌롯은 사물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없는 블루투스 기술을 위한 소형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스티커 크기의 센서를 작동하기 위해 주변의 방사선 등을 전력원으로 사용해 배터리 등 부품이 필요 없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인데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스마트폰 전파 등 주위에 넘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배터리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꿈의 기술을 실현시킨 것입니다. 윌롯 블루투스 센서 태그는 전자파에 의한 발전을 이용하며 종이와 플라스틱에 인쇄된 안테나를 곁들여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내장할 필요가 없어 안테나를 포함해도 우표 크기에 불과하죠. 아마존과 같은 무성한 밀림, 푸른 바다와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무수한 섬들,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위험한 공기, 13년 만에 또 한 번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아바타의 배경입니다. 영화 속 미래 인류는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까마득히 먼 행성까지 진출한 이유는 지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희귀 자원인 어놉테니움을 채취, 지구로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어놉테니움, 이 작은 회색 돌멩이가 1kg에 2천만 달러에 팔린다니까요. 1kg에 한국 돈 240억 팔이 광물이라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날아갈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속에 등장하는 언옵테늄이라는 광물은 소설이나 SF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물질이자 금속으로 획득하기 매우 어렵거나 설령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나 가끔 다루는데 지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 등이 있죠. 그런데 강원도 태백에는 현실판 언옵테늄의 대표주자인 티타늄이 무려 8,5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조 원에 가까운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태백, 삼척과 경북 봉화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광맥을 찾아냈는데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디시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미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릴은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 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슬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 화학,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테,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의 4번 폐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6,000위안, E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 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 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지련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 봉화 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상지역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지련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광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이동원 박사는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 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패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 IMT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직원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 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 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부는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선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 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 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을 두고 안주하는 신호라며 이병철 선대회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을 결정하자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물론 미국 마이크론의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해석하면 삼성의 감산 조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끝나간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메모리 삼두마차의 정상 자리가 너무 편해서 경쟁사들의 점유율을 더 뺏어오려는 욕구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럴 경우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감산 결정을 삼성전자가 안주한다는 신호로 여겼습니다. 작년 11월 투자자 설명회에서도 안주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는 생존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 안주한다며 2010년대 후반 인텔이 TSMC와 삼성전자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류의 비슷한 정서가 인텔을 정상에서 끌어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까지 소환했습니다. 1983년 이병철 전 회장이 도쿄 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때 한국에는 원자재는 부족하지만 교육받고 근면한 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병철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결정은 큰 패착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결정 이후 외신들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선언 이후 현물 거래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이 외국인들의 맷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이후 현물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 DDR4 16GB 2666 D램 현물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게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날 다른 PC용 D램 제품인 DDR4 8GB 앱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LPDDR4 16GB 도 각각 0.24%, 0.12% 상승했습니다. 현물 가격은 반도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이날 DDR4 중심으로 현물 가격이 반등한 것은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약 45%, 낸드 플래시는 약 34%인데요. 세계 1위 삼성의 감산 결정은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상황이 서서히 해소될 것이란 강력한 신호를 준 것입니다. 삼성이 감산을 결정했다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은 삼성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에는 사실 치밀한 계산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감산을 해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경쟁사인 TSMC의 수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애플 투자자 미팅에서 TSMC의 3나노미터 수율이 63% 정도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4나노 웨이퍼 대비 2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미터에서 수율이 이미 TSMC급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꽤 빠른 속도로 수율을 회복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SMC가 3나노미터 수율에 있어 이렇게 고전하고 있고 삼성은 4나노 수율에서 예상보다 회복이 빠르다. 이런 배경에서 삼성은 나름 자신있게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드디어 이달부터 4나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수율 안정화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5나노 공정에서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더 미세한 첨단 공정에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시장은 앞으로 삼성전자 4나노 공정에서 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생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는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찍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반도체를 출시하기에 앞서 파운드리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서비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 고객사에 첫 공급을 하고 주문받은 후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 할당이 많을수록 팹리스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할 기회가 많아지는 셈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4나노 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지원할 수준의 수율 안정화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안정성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전기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기술개발실장 부사장은 4나노 초기 수율이 시장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문제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4나노는 이전 세대 수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수율 문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장담했는데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TSMC 고객을 또다시 빼앗으며 승전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그간 TSMC의 생산을 맡기던 중국 대형 고객사의 주문을 빼앗아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코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부문은 최근 중국 사물지능융합기술 시스템 반도체 전문기업으로부터 최대 1억 달러, 약 1,400억 원 규모의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잠재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국 핑안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 파트너 기업인 코아시아가 TSMC의 고객사였던 중국 기업의 물량을 따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은 모바일 분야에서도 돋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구글의 갑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구글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구글 직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에서 MS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동안 구글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되면서 올린 연간 매출은 무려 4조 원에 달했는데 이게 사라지면 구글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최근 MS는 스타트업 오픈 AI의 언어 모델인 GPT-4를 탑재한 빙으로 25년간 검색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챗봇이 탑재된 검색 엔진은 기존 구글 검색보다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맞춤형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S는 GPT-4 탑재 이후 한 달 만에 검색 엔진 빙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구글은 다급하게 지난 3월 자체 언어 모델을 탑재한 바드 챗봇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검색 서비스에는 탑재하지 못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애플과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에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있기 때문에 쉽게 기본 검색 엔진이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삼성전자가 검색 엔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만으로도 구글 입장에서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의 메모리 감산 소식에 낭패를 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낸드 생산 능력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62만 장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지난해 4분기 대비 생산량을 5.34% 감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D램 위주의 감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은 중국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까지 감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또다시 삼성 탈중국이 시작됐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삼성이 떠난 중국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삼성전자의 탈중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을 접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은 사실상 퇴로를 열어줄 테니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나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며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탈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